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저희가 지방선거, 전당대회, 아무래도 당과 관련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일을 하면서 민주공대 막 시작해서 관심이 높아지려는 시점에 저희가 상당 기간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지방선거 전당대회가 다 맞춰져서 당분간 선거가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게 되고 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주공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기간을 시즌 1이라고 본다면 그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한 차례 이상 다뤘던 주제가 바로 남북관계, 민족문제에 대한 주제만 저희가 4차례나 5차례 정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다시 속개하면서 첫 주제를 남북관계, 민족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민주공대 처음 할 때 모시기도 했던, 그때는 70년의 대화였었죠. 네. 책 제목이 70년의 대화라는 책 제목을 놓고 책을 지으셨던 우리 김현철 교수님을 이제는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이렇게 김현철 원장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네. 1년 전만 해도 이게 전쟁이 난해만해 했던 것이 이미 옛 이야기처럼 된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또 이제 일시적이겠지만 교착 상태가 되고 있어서 더 이제 관심도 있고 지혜로운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우선 통일연구원 간단한 소개라고 할까요? 그것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 북한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통일부 산하인가요? 총리실 산하에 총리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라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26개 국책 연구기관이 모여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관련된 연구소들 중에서는 이쪽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님들이 한두 분 계시지만 통일연구원이 이게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 남북 문제를 다루는 네. 국가 차원의 가장 종합적인 예. 연구기관이다. 아주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그 취임 직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북측과의 공동 연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원장님 직접 방북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통일연구원장으로서 또는 이제 통일연구원을 맡으시면서 향후 통일연구원의 뭔가 조금 구체적인 업무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비핵화 프로세스도 그렇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일단 연구를 더 분화해서 심화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연구원이기 때문에 정책 연구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넓고 그러니까 비전에 관한 길게 네.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취임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공동 학술회의 같은 것도, 공동 연구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제가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 가문의 영광인데요. 만찬에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북측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6.15 공동선언 2항, 6.15 공동선언 2항이라는 거는 남측의 연합제 안 2항. 네. 6.15 공동선언이 5개 항인데 네네네. 그 중에 두 번째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 문제를 협의한다는 건데, 사실 그 이후에 진전이 없죠.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6.15 공동선언 2항을 공동 연구를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합의를 안을 놓고 엄청나게 이 야당에서 공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방제에 넘어가는 거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공통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논란과는 좀 동떨어진 건데요. 더 정확하게는 그야말로 남북한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방안에 합의했다라는 게 그렇죠. 훨씬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합의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국민 다수가 통일 방안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북한이 그 공통점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연구하자는 제안도 하신 거네요. 예. 한두 번의 만남으로 그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의 영역을 좀 넓혀 나가는 노력을 남북한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모아간다라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북측에서는 예를 들어 통일전선부라든가 뭐 조국통일위원회라든가 이런 일종의 정치적인 공식 기관을 통한 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대남 전략 차원에서의 연구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통일연구원 같이 드러난 그래서 같이 어떤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과 정무적인 것을 포함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한다면 어디랑 하지 하는 예, 생각이 드네요. 있습니다. 조국통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게 있나요? 예. 그건 어디 그- 산하인가요? 거기 이제 조평통 산하인데요. 조평통 산하의 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연구원에. 그래서 8월 말에 네, 심양에서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가고 조국통일연구원에서 그 실장급 인사가 2명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통일연구원은 도대체 뭘 하는 데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만 그분들이 우리랑 똑같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예. 물론 뭐 조국통일연구원은 통일연구원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겠죠.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3배 정도로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연구원과 조국통일연구원 사이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아마 우리 김 원장님도 비슷한 판단이나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북에서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이 딱 된 이후에는 트럼프, 김정은 두 분의 스타일과 그 당시에 구체적인 합의안이 아닌 포괄적인 어떤 선언으로 된 것을 보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한반도 전문가들이 네, 많이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완만히 왔고 가다서다도 하고 있고 교착 상태인데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선 분석 또는 기대까지 포함해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90년대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이라는 게 94년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2005년 9.19 공동선언도 그렇고 대체로 차관복급을 대표로 하는 실무 차원의 협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 돌파하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탑다운 방식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장점은 아무래도 실무 차원에서 회담을 하면은 아주 기술적 쟁점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네.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텀업이 아니라 남북 문제는 탑다운으로 정상회담으로 풀자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상 됐는데 네. 그런데 해보니? 남북 정상회담을 2번 했고 네. 북미 정상회담을 그야말로 역사적이죠. 예. 거의 뭐 역사상 처음으로 한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합의를 한 상태인데 역시 중요한 것은 일정표를 마련하는 것은 네. 또 실무의 영역입니다. 결국 실무자들이 네. 차이 나는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서로 교환해서 일정표를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실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입장 차이도 굉장히 크고 또 이게 북핵 문제는 역사가 길어요. 네. 93년 초에 북한이 NPT 탈퇴를 한 이후에
북핵 문제의 위기의 역사로 치면 벌써 25년 이상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논의 과정에서 약간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남북 관계가 결국은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에 의한 해결을 요구해온 측면이 있는데 막상 그걸 통해서 정상들의 의지는 확고하게 확인이 됐는데 실행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역시 또 바텀업에 의한 디테일과 시간표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큰 산은 넘었는데 이제 작은 구릉들을 이렇게 병행을 잘하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현재 이 교착 상태를 그러면 해석을 이해도 하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탑다운 방식의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텀업을 잘하라고 또 탑다운을 해야 되는군요.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예, 그래서 이게 참, 아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또 기회로 또 활용을 해서 북미 간의 이 교착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게 또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현철 원장님의 책 이름이 70년의 대화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환기를 한다면 알고 보면 우리는 대치와 대화가 있었지만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작게라도 꾸준히 대화를 해온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교착 상태도 지속해 나가야 할 대화의 경험을 쌓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네. 또 정상회담 한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실무 협상을 계속해 왔거든요. 네. 단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는 상대가 어떤 전략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화의 경험과 기술이 상당히 쌓인 거군요, 이제. 그렇죠. 노하우가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 차이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뭐 나름대로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 동안의 실무 협상들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자 그럼 교착이다. 내가 뭐 갖고 교착이지? 제일 교착하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비핵화의 초기 실행 조치와 종전 선언을 어떻게 서로 갑을 쳐서 이게 연계를 시키고 바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또 그 문제와 관련된 양측 핵심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어떻고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 1년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 조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핵실험장도 폐쇄했고 엔진 실험장도 폐쇄했고 유해 송환도 했고, 유해 송환도 했고 인질 인질이 아니라 억류자도 또 송환했고 미사일 발사대도 뭐 해체하고 나름 몇 가지 많이 해줬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그러니까 한 거죠. 뭐 그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는 뭐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신뢰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렇게 취했는데 최소한 개수는 여러 개 한 거죠. 그렇죠. 미국도 이 정도 시점이면은 좀 상응하는 신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와는 별도로 개수로 따졌을 때 여러 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야 미국 너네도 뭐 한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할 때 미국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미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한 뭐 잠정이든 어쩐 중단 그것은 딱 눈에 띄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뢰 그런 거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개수가 우리가 많이 했는데 너는 적게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불만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요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결국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뢰를 주고받는 것의 불균형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은 미국은 여전히 적대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취한 조치가 부등가 교환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네. 실제로는 본심이 적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그 되니까 입장에서는. 뭐 이제 북한도 일종의 자발적인 조치들을 이제 중단을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혹을 이제 제기하는 방식인데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문 입구에 신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핵물질 그렇죠. 이거는 네. 뭐 물질도 그렇고 무기도 또는 그렇고 완성된 무기도 예, 있고 다 포함이 뭐가 되는, 있는지는 알아야 예, 없으니까. 그런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신고라는 게 여기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군수용 시설뿐만 아니고 민간 학술용 시설까지 네. 항상 그거를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이냐 그걸 둘러싸고 뭐 이란 핵 문제라든가 다른 사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쟁점으로 예. 부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것을 축소를 했을 때는 진정성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문을 이렇게 열면은 그게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거의 이후 후속 과정을 결정하는 마치 연결돼 있죠. 예를 들어 네. 우리가 회의할 때 발제 한 사람이 끌고 간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사찰과 검증과 네. 폐기와 해체와 다 그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것이고, 네. 미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일종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하자. 그러려면은 신고 목록을 제출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전선언의 쟁점은 어떻게 그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서로 예비 스파링을 했는데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처럼 신고부터 딱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종전선언을 그 신고하는 시점 정도에는 바로 앞이든 바로 뒤든 동시로든 연결시키자. 네. 뭐 어쩌자. 그 쟁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고가 시작이 되면은 비핵화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일종의 초기 이행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관계 정상화와 이제 평화 체제인데, 거기에서 관계 정상화라는 거는 뭐 미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조세뷰 같은 사람들이 네, 네. 뭐 미국의 주요 언론에 뭐 기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그 입구에 종전 선언이 있는 거죠. 결국 종전 선언이라는 거는 정책 선언에 불과하지만 평화협정을 막바로 짧은 시간 동안에 못 가니까.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잠정 조치로서 징검다리죠. 이 징검다리를 놓아서 이제 가보자 하는 건데, 미국은 신고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도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게 현재 교착의 원인이라 봐야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북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와는 별도로 어쨌든 약속 이미 한 거 아니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종전선언까지는 일단 입 밖으로 냈다, 이렇게 확인된 바가 있거나 또는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종전선언은 물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그 합의문을 채택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것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싱가포르 합의문의 구조를 보면은 결국 이제 첫 번째가 새로운 관계를 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새로운 관계 정상화와 일종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 입구에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이야기했는가 아닌가, 북은 예를 들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만 가지고도 논리적으로 종전선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얘기가 있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미 약속하는 것을 미국이 오케이 했으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연히 논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네. 존중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검토를 할 적어도 수가 북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있고요. 북한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결국 비핵화의 상 조치로서 안전보장을 합의를 했는데 종전선언은 정책 선언에 불과한 건데 네. 이 정책 선언에 불과한 매우 초보적인 이 조치조차도 안 해주면 소극적이라면은 과연 그 어떻게 이후에 믿겠느냐.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핵 강국 측면보다는 경제건설 또 경제제일주의를 천명을 네. 했고, 지금 이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구절 전후에 나타나는 그 북한 내의 그 언론의 기조를 보면 핵 얘기가 빠지고 국방 자주 얘기는 하지만 핵을 딱 짚지는 않고 뭐 자주 경제, 뭐 경제 건설, 사회주의 건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적어도 북한이 이런 교착 상태나 또는 미국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 얘기를 다시 확 끄집어내서 자극하는 정도는 안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중간 선거 전망이 조금 불투명하고 네. 보궐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많이 졌고, 탄핵을 둘러싸고서는 탄핵 트럼프 대통령 해라라는 여론이 미국 내에 많고 해서 사실은 강경파가 반발해도 나하고 김정은은 좋다 이런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방북도 취소된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계속 북미 관계를 잘하는 쪽으로 그냥 원란대로 갈 거에 마음이 많을지, 그냥 요 정도 해도 북으로부터 날라올 ICBM 정도는 막지 않았느냐 해서 그냥 적당히 가는 쪽으로 갈지, 마음이 어느 쪽에 더 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중간선거 승리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중간선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일까 하는 뭐 다양한 계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수습이 아니고 확전을 하는데 네. 그 배경에는 당연히 중간 선거에 대한 정책 득실, 정책 이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이제 언급하는 걸 이제 보면은 북미 관계라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서두르다가 미국의 좀 보수적인 여론의 지지를 잃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숨 돌리고 또 얻을 걸 상당히 얻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네.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까운. 그렇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면서 뭐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이나 또 동맹국들하고도 상당한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라면은 그거는 뭐 큰 성과가 되겠죠. 외교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정책 능력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능하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특사가 가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이 교착을 돌파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해서 그걸 갖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실제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가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 교착과 폼페이오 방북 연기를 하면서 미중 관계가 해결된 연후로 하겠다고 말도 하고 중국이 자꾸 방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은 종래에 해왔던 중국한테 책임 돌리기의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중국이 종전선언 문제를 비롯한 이 성과에 가급적 숟가락을 얹지 말아라라는 압박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꼭 작용한지는 모르겠지만 구구절 전에 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다 만다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안 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국면에는 실제로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중국이 북미 관계의 진전에 뭐 실제로 그 지연에 뭐 역할이 있다든가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겁니까?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던데. 예, 일단 뭐 대체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북중 관계가 갖는 이 복잡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북중 관계라는 거는 이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중국의 이해도 있지만 또 북한의 이해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해 관계가 일치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 또 이해 관계의 차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 미묘한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중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이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졌다. 네. 그리고 우리 외교력이 일종의 해결해야 될 과제가 훨씬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한반도 문제를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중 간의 공통의 이해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무역 분야에서는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중 무역 분쟁을 포함한 그러니까 종래의 미중 관계에 더한 미묘함이 더 복잡해져서 참 연계 안 될 것들까지 연계가 되고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판문점 선언이 이제 국회가 시작하는데 비준 이슈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 실제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합의의 국내적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14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기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일종의 남북 합의라는 것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 연속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남북 합의를 부정해 버린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비준 문제는 일종의 큰 틀에서의 남북 합의의 국내적 합의를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것은
이 재정적 소요가 들어가는 이 합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판문점 선언에 재정적 수요가 들어갑니다. 그럼 남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돈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합의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것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요구를 하지만 일단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종의 국회 비준의 선례를 남긴다면은 앞으로도 중요한 남북 합의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또 늘 비준을 하고 그런 것이 북한하고의 또 후속 협의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소위 남남 갈등을 예방하는 국내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국민적인 지지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막상 되면 야 너네는 우리하고 합의해도 안 지키잖아 라고 해왔던 북한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시비거리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참 남북관계가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서 정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통일부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는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에 야 이제 민간단체들도 그렇고 아마 통일운동 하던 분들은 이제 북에 그냥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나 이런 개인들의 교류에 대한 희망 이런 서류들이 통일부에 쫙 쌓여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걸 옛날처럼 통일부나 국정원이 너무나 다 좌지우지하고 독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면 중앙정부는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또 민간단체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개헌까지 논의하는 마당에 상당히 독립성도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물론이고 최근에는 뭐 울산 또 심지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제주도까지 나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갖고 기구도 갖고 나름 남북교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는 중앙정부가 다 통제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남북공동사무소처럼 제재와 꼭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구나 그런 부분은 좀 공간이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벌써 몇 번이나 남북 관계를 중앙 정부가 독점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네. 이제는 지방 정부와 민간이 좀 더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하다면은 법령 개정도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도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앙 정부라는 게 나름대로 의회도 있고 충분히 그 안에서 대북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은 교류협력법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고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는 기구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만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 문제가. 관련 법, 정책, 예산, 제도를 손을 봐야 하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권의 시대라면은 조금 달라야
인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또 국제적 제재를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그런 문제를 통일연구원도 고민해 주시고 저희 민주연구원도 한번 조금 그런 문제를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통일연구원이 좀 나름대로 이 분권형 대북 정책에 관련돼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광역 단체들은 대체로 연구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이나 네. 경기연구원이나 다 있거든요. 바로 그 주제를 위한 네트워킹을 저희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네. 이게 남북 교류,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는 광역 단체의 연구원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공동으로 법령 개정에도 나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협력에서 필요한 전략을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이 네. 이건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보니까 서울, 부산, 경기뿐만 아니라 울산 같은 데는 당연히 지금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포항, 거기는 현재 자치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네. 울산이 의지를 보이니까 포항이 야 우리야말로 제철 노동자들이 있는 청진하고 우리가 교류해보고 싶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제주도도 지금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이지만 또 대구 같은 경우도 권영진 시장이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와 정파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평화경제에 관해서는 당을 뛰어넘고 분권적인 평화경제 협력 정책은 한번 정파를 뛰어넘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더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으나 오늘 중요한 말씀을 네.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렇게 뵈면서도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많은 국내 대북 정책 전문가 중에 이제는 그 1세대 김대중 대통령 때 첫 6.15 정상회담을 만들고 이번 정권 교체 과정까지 그것을 뒷받침해 주신 많은 1세대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새로운 대북화해 협력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김현철 원장님이 그야말로 참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험, 이론, 정무적 감각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70년의 대화라고 정리하셨던 남북 대화를 이제 계속해서 이 대화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론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자서전이 그 80노 정객의 자서전 2권을 정리한 마지막 후기에 혹시 보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페이지가 있는데 그 몇 페이지의 3분의 2 정도가 남북관계 민족 문제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정은 잘못하면 뒤집을 수 있다. 외교는 잘못하면 뒤집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하는 민족이고 국민이 외교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십니다. 마지막에.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열었을 때 보수 세력이나 이 대북 강경론자들이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고 네. 지금 다시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과거 회귀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속도를 더 내고 방향을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네. 통일 의식의 어떤 상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통일연구원이 더 힘내시고 네. 예산도 많이 따시고 네. 인원도 늘리시고 네. 그래서 어떤 국민 교육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저희도 숟가락이라도 거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민주공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